오전에 나온 속보 중에 쿠팡부터 한번 가볼게요. 쿠팡 연석 청문회를 실시를 하기로 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주간 상임위원회인 과방위에서 이제 앞으로 이런 연석 청문회를 할 겁니다. 이렇게 통과를 시켰어요. 근데 여기에 국민의힘은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먼저 있어야 한다 이러면서 과방위에 모두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연석회의 자체는 30일하고 31일 이틀간 이어질 예정인데 저희 기자들이 매우 싫어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국회에서 10년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요게 지금 국민의힘이 이 채택하는 회의에만 참여를 안 하는 걸로 보세요? 아니면 연석회의 자체에 좀 불참할 걸로 보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금 막 와서 들은 얘기라서 그래서 당 지도부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쿠팡 사태는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정보 유출의 문제. 그 정보 유출에 대해서 워낙 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유출됐는데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변변한 사과도 조차 하지 않았는데다가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드러났던 뭐 노동법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겼다. 그리고 그 직원들의 어떤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쿠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외국 기업인데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정보를 가지고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 생산해서 뭐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그 주소를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생산자들로부터 연결시켜주는 유통업자란 말이에요. 유통업을 해서 그 어마어마하게 그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독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왜 그냥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는 조치대로 촉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연속 청문회는 그냥 청문회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저는 잘 몰라서 뭐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근데 오늘 보면은 과방위 뭐 국토위 그다음에 뭐 다른 정무위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지금 외통위까지 같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네. 연서청문위원회의 규모가 좀 더 확장이 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 중인 이제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이제 강세주사에 오늘 아침에 착수를 했고 강세주사에 착수를 했고 오늘 오전에는 송파구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사무실에 퇴직금 지급 관련한 자료 확보하러 갔고 또 국세청은 탈세 정황을 포착을 하고 거기에도 지금 전격 착수했다고 하고 이런 전방위 압박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제 쿠팡이 약간 이제 임계점을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쿠팡 문제는 뭐냐면 쿠팡이 지금 현재 본인들의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 기업의 예문으로 한국에 대한 소비자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거의 우롱하듯이 아나무인격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쿠팡을 문 닫고 망하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문제점을 바로잡아서 고쳐서 쓰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여야의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없죠. 국민은 뭐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 연석회의에 불참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묻고 싶어요. 그들의 어떤 뭐 감정 때문에 지금 정치를 하는 건지 반성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근본적으로 쿠팡의 매출이 50조입니다. 50조. 그리고 아까 김영규 최고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여기는 어떤 생산 제조가 아니라 플랫폼 장사를 하잖아요. 네. 연계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 대가들을 먹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좀 묻고 싶어요. 쿠팡 김범석 대표 만에 하나 미국에서 3천만 명이 넘는 그 미국 시민의 정보 유출이 되고 과로로 그 종사자가 사망했다면 이렇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을 우습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기관인 입법부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기업을 똑바로 당신들 처신하시오. 미국에서 처신하듯이 한국도 그렇게 처신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청문회 연석회의를 통해서 압박해서 뭔가 대답을 받아내고 안 되면 국정조사라도 가서 바로 잡아서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그리고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좀 안심하고 그리고 정당한 어떤 악덕기업이 아닌 정상화된 기업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역할을 하자는데 뭐가 그렇게 이유가 많은지 국민들한테 묻고 싶어요.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범석 그 창업자가 안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돌아서 또 이제 맹탕
뭐 청문회가 되는 거 아닌지라는 우려가 있는데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 그 전에 지금 박종일님이 성지영 앵커님은 휴가 중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휴가 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31일까지 진행을 하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오메프라졸님이 다음 휴가 땐 구민지 기자님으로 부탁합니다. 이러셨는데 싫어요. 제가 할 겁니다. 저를 건드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국회에서 소식이 들어왔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11시 30분, 40분경에 통과가 됐습니다. 179명의 의원들이 앉아 있었고 2명이 기권을 했고 2명이 반대를 해서 175명의 찬성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반대한 사람은 이제 천하람 의원하고 이주영 의원, 그러니까 개혁신당에서 반대를 했고 기권한 사람은 박주민 의원과 최혁진 의원 두 분이 기권을 했는데 이제 두 분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급하게 여쭤봤더니 원안으로 통과시켜야 됐다고 본다. 이거는 너무 대법원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일단은 요 얘기하기 전에 필리버스터 24시간을 한 사람이 하는 대기록을 세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야기도 들으기 싫으시겠지만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계엄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지만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계엄이라는 최후 수단이 수단의 적정성과 균형성 등을 갖춘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영장주의 위배 등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초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죄 부분이 들어가 있었지만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부분은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 그 어디를 보더라도 계엄이 곧 내란죄를 의미하고 그래서 파면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좀 길어서 장 GPT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헌법재판소 결정문 어디에도 이 계엄이 내란죄를 의미해서 파면을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내란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중에 한 건데 이게 어떤 의도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니 그 논리적으로는 맞죠. 왜냐하면 그 내란인지의 여부는 1심 판결이 내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게 내란 재판보다 내란이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수사로 얘기하는 것이 법률적인 결정을 내려서 한 건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다. 네, 아직은 아니죠.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내린 것은 부당한 그런 병력 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심하게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파면을 시킨 거잖아요. 그건 그거고 그다음에 그것이 뭐 이제 내란죄가 되려면 폭동을 수반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눈에 보이는 폭동은 없었다 하더라도 군대를 그 무장 군인을 그 국회로 보낸다든가 선관위로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은 헌정 질서를 폭력적 방법으로 그 중단시킨 거기 때문에 이것은 폭동에 해당한다라고 아마 뭐 이제 법조계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내란이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네. 1심 판결이 있어 봐야죠 뭐. 그러니까 지금 그 필리버스터에서 저 얘기한 것 자체는 뭐 논리적으로야 뭐 그렇죠. 내란 판결이 내려져야지 내란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아니 논리적으로야 그런데 그렇죠? 사실 이런 얘기를 당 대표가 그것도 필리버스터 하는 자리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 그 필리버스터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것들이 거기다 내란이라는 이름 붙인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라는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비상계엄을 긍정을 한다든가 아유, 아니시죠. 이건 전혀 아니라는 건 뭐 다 아실 것이고 저는 뭐 그런 걸 비판하다가 당 지도부에서 뭐 당원권 정지 2년 권고까지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 말 자체를 저렇게 너는 왜 그걸 그 저 탄핵이 아직 결정 안 됐다고 내란이 아직 결정 안 됐다고 얘기하냐라고 공격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이건 이제 국민의힘 미인증 패널로서의 말씀이신 것 같고 이제 정무적 판단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으로 그럴싸하게 뭐 이게 뭐 윤어게인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상 정확히 들어보면 그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은 불법이라서 결국은 그 행위에 대해서 파면이 됐으나
내란죄라는 혐의는 아직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란죄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라서 이게 사실상 윤석열 측과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똑같이 얘기합니다. 계엄의 배경의 원인은 의회의 폭거,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했다. 이게 윤석열 측 변호인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내란 우두머리 주장인데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사실 그 헌재에서 판단하는 이유는 국헌문란이에요. 그러니까 헌법기관, 국가의 권력기관을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무력화시키는 거. 결국엔 국회를 군대를 동원해서 아무런 어떤 법적 요건 없이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것 때문에 파면이 당한 겁니다. 그럼 이 행위가 뭐냐? 결국에는 헌재 판결문이나 형법상의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란죄의 혐의라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지 계엄이 내란이 아니다. 그게 말장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장동혁 대표 24시간 필리버스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흔들리는 본인의 내부에서의 지도력의 어떤 그 최후의 방어선으로 저는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선택했다. 아니 그러면은 그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정치적인 혹은 저는 정부적인 정치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 했던 말 그냥 종합적으로 해놓고 책 5권 헌법 뭐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요체는 뭐 불법 선거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아니 그 부정선거 인정 이런 것들이 다 그 요체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반성의 어떤 필리버스터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장동혁 지도부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민주당이나 정부에 항의하려면 삭발하고 단식해라 그랬어요. 근데 삭발 단식보다는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싸게 먹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당내에서 당대표의 이 지위를 좀 뭔가 확고히 하려는 하나의 일환으로 선택했지 뭔가 논리라든지 어떤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안에서. 아니 일단 장 대표가 24시간 동안 뭐 야당 대표로서 기록을 깨가면서 한 것은 굉장히 고생한 거죠. 그것 자체를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저항이니까 그것 자체를 뭐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전혀 없는 거고요. 고생하셨다. 건강 잘 챙기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헌재 판결은 사법부 판결과 다르다라고 얘기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 비상계엄에 대한 헌재 파견 자체의 정당성을 좀 훼손을 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발언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얼마나 역사적인 판결이 많이 내려졌습니까? 제가 기자할 때만 해도 국제상사를 해산시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치가 위법한 것이다라는 판결도 내려졌고 그다음에 동성동본 결혼을 금지하는 것도 이건 잘못된 것이다. 뭐 과학적으로 따질 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는 호주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보면 대한민국의 그 사회 자체를 뒤집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내지도 마찬가지지만 이번도 이제 8대 0으로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건 사법적 판결과 다르니까 정치적 판결이다라고 얘기해서 사실상은 내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라는 식의 그런 뉘앙스를 비추는 것은 그거는 온당한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민주주의에 대한 책 5권 갖고 올라갔죠. 예를 들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라든가 토크빌의 뭐 미국에 대한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책이라든가 헌법 책이라든가 민주주의는 왜 무너지는가요? 네. 그건 뭐 유명한 책이죠. 그런 책들을 가져가셔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근거해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실질적으로 좀 그런 위험성을 보이는 것도 뭐 재판중지법이라든가 뭐 갑작스럽게 5년은 모자란다는 얘기를 합니다라고 이렇게 총리가 얘기를 한다라든가 그리고 헌법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처음에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자고 그랬다 내란재판부로 가자다가 1, 2, 3심 다 하자고 그랬다가 뭐 법무부 장관한테 뭐 추천권을 주자고 했다가 계속 말을 바꾸면서 지금 법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대법원장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무슨 내란의 공범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들 이게 문제다라고 비판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당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에 대해서 그리고 집권 여당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할 거면 우리 당내에서 본인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무슨 당성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당무감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하겠다는 것도 그건 또 뭐냐. 이런 반박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할 말이 많으세요. 조금만 기다려드려요. 아니, 뭐 됐어요. 거기까지만 아니, 하겠습니다. 더 하세요. 아니 그리고 네. 이거는 어쨌든 본인은 정치적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정치적 돌파구. 아니 돌파구가 찾아지냐는 게 문제죠. 아니 이거는 뭐냐면 사실상 일단은 미봉책으로라도 해야 될 상황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현재 그 김정일 전 최고에 대한 징계안에 대한 물론 관여는 안 했다고 하지만 그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일단은 내렸고 그 다음에 최근에 블로그를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계속해서 겨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그 장동혁 대표의 의중과 배치됐다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당내에서 동요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어떤 본인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필리버스터에서 본인이 몸을 불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내부적인 정치적인 어떤 불리함을 좀 덮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저는 한 가지만 묻고 싶은 거예요. 장동혁 대표한테.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통과되는 게 내란 몰이를 위한 것이다 하는데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내란의 이 상황을 빨리 신속하고 책임 있게 처리하기 싫은가요? 묻고 싶어요. 빨리 처리하는 게 좀 지방선거에서도 유리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것도 그건데 그냥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내란의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이 내란 우두머리가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빨리 청산하고 빨리 이거를 해결을 해서 국민의힘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싶지 않느냐. 만에 하나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과 똑같이 빨리 이거를 내란 청산합시다 주장했으면 이거를 내란 전담재판부를 내란몰이라고 규정할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윤석열과 저기 헤어지지 못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별하지 못했다. 지금 장동혁 대표랑 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얘기 나온 김에 요 얘기 먼저 하고 넘어가 볼 건데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어제 본인 블로그에 어려운 말 많이 쓰시는데 어제도 어려운 말 쓰셨어요. 가면을 쓴 그의 변신은 상당한 정도까지 가능하지만 결코 완전할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인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다는 이야기가 많긴 하고요. 또 이후에 정의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회고하는 데서 시작한다. 뭐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 건지 한동훈 대표를 왜 이렇게 계속 저격을 하시는 건지 이제 무슨 의도라고 보세요? 아니 이거는 뭐 그 장동혁 대표가 그 장동혁 대표 입처럼 행동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 장해찬 씨잖아요. 네.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그분이 뭐 한동훈과 한동훈계를 연말이 가기 전에 고름처럼 짜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몰아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칼을 쥐고 있는 분이 그분은 입을 갖고 있고 이분은 칼을 갖고 있잖아요. 장해찬은 입이고 장동혁의 입이고 그다음에 이호선은 장동혁의 칼이라 뭐 장 대표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칼을 갖고 있는 분이 이제 내가 칼을 이런 식으로 휘두르겠다라는 것들을 그 암시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고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저를 징계할 때도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임자도 그러하다. 예, 임자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한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아니 당무감사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자기 개인 블로그에다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선정한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저는 정당 역사상 본 적이 없습니다. 저런 당무감사위원장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엊그제 이제 뭐 그 행사장에서 그 한동훈 대표의 콘서트가 있었잖아요. 뭐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박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면 쓴 사람을 이제 한동훈 대표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회고하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써주셨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부정선거를 인정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본인이 계몽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는 문 닫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그 공당의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헌법학 교수로서 이분이 학생들을 가리키는 것도 이상해요. 근데 그런 분이 거기다가 자기 블로그에다가 저런 식의 그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공격들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만약에 정리되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변신을 얘기한다면 그 장해찬이라는 입과 그다음에 이호선이라는 칼, 이 두 부분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아무리 변신을 얘기해도 그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변화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YTN에 이제 양양자 최고위원이 나와서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아야 할 당무위가 유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극단으로 가는 거라고 보세요? 지금 그 이호선 당무위는요, 사실상 장동혁 체제에서 발족한 친한계 특검이에요. 그래서 친한계를 향한 특별검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특별검사를 구형을 하고, 그러면 이제 내란이 아니라 이제 그 특검이 구형한 재판, 국민의힘 내부의 내란입니까? 국민의힘의 이제 그 내란이겠죠. 그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윤리가 될 텐데 이제 윤리 재판부는 아직 구성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죄송한 말이지만 김종혁 전 최고는 소예요, 소. 이호선 그 당무감사위원장 소고, 그래서 소라서 이제 돌로 때려서 2년 중징계를 때렸고 이제 임자를 향하는 겁니다. 그 임자를 향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발언이 컨벤션에서 뭔가 팬덤 정치를 보여주니까 거기에다가 일침을 넣었죠. 가면을 썼다는 건 배신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리 그러게 해도 단계를 통해서 이 당에 배신했던 사람이다. 그냥 기다려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사실 그 이호선 이 당무감사위원장이나 당내의 장동혁 지도부는 결국에는 적당한 시점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물 삼아서 본인들의 지도부의 최종적인 안착을 꾀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라서 참 그래도 거대 백석 넘으면 야당이잖아요. 거대 야당이죠. 다른 야당에 비하면 뭐 10배가 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공당으로서의 어떤 존립 자체가 지금 가능한 여부인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지금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잖아요. 지난 주말에 아주 뭐 난리가 났다고 엄청난 큰 행사가 있었다고 하던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도 거기 다녀오셨다고 해서 우리 잠깐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 있어요? 네. 저희는 불법 개헌 같은 거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저희는 법을 지키는 사람. 저희는 불법 개헌 같은 거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저희는 법을 지키는 사람. 들었는데 잘 보셨나요? 거의 팬클럽 느낌이에요. 제가 한 얘기는 저기 선거법 위반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얘기하면서 보수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불법 개헌 같은 거 하는 게 보수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뭐 사람의 이름을 연호하거나 뭐 얼굴이 있는 프랜카드를 들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저기 뭐 지금 제목에는 1,500명 이상 모였는데 저게 그 메인 좌석이 1,600석이었어요. 1,500명의 솔 팔았고 100명 정도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초청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왔던 걸로 아는데 그리고 뒤에 이제 또 440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너무 몰리니까 440석짜리 스크린을 하나 설치해서 근데 그것도 그냥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10,000원씩을 받고 급조해서 거기 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천 명이 또 그 복도에 아시다시피 킨텍스 복도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네. 예. 심지어는 뭐 1층에 있는 복도에는 한 10,000명 가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3층 복도에 수천 명이 모여서 그래서 이제 저 장면은 제가 그 안에 들어간 1,600명 안에 들어간 분들 혹은 440명 안에도 못 들어간 나머지 몇천 명을 위해서 꽝 대신 닭 콘서트를 한 거예요, 저기가. 그래서 꽝은 안에 들어가서 하고 이제 우리 닭끼리 여기서 한번 해보자 하면서 농담 삼아서 놀면서 그런 행사를 했는데 뭐 아주 열광적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 정부 내 보수 정치인들 중에서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최초로 이런 정도의 그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 아닌가 싶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과 유영수 여사에 대한 동정심이라든가 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이 된 형태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으로 간 거고 뭐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오롯이 이제 본인의 어떤 인기니까 이런 것들이 보수 정권으로서는 보수 정치인으로서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고
이런 것들이 아마 본인의 정치적 자산이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장동혁 대표가 더 이렇게 견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모차르트하고 되네요. 살리에르예요? 아니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 주장 그쪽에 있는 분들이 주장은 그런 것 같아요. 야, 그 한동훈과 한동훈 계만 짜내면 쫓아내면 그러면 우리 세상이 오는데 쟤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를 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쟤 공부 잘하는 애를 아예 퇴교시키든가 없애버리면 그러면 그다음에 나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혹시 뭐 일정이나 이런 건 받은 게 있으세요? 언제쯤 결론이 난다. 아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3일 날 윤리위가 아니고 저 당무감사위. 당무감사위를 열어서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미 권고를 했고 당원 게시판 논의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뭐 연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지라고 했더니 또 이호선 감사위원장이 이거 그 우리가 후퇴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어쨌든 윤리위원장조차 임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복잡한 것 같은데 근데 한동훈은- 밖에서 보기에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저 있잖아요. 안에서 봐요. 안에서 밖에서 안 보고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내부 들어가서 보는데 진짜요? 그럼요. 어떻게? 그래서 다 빨대가 있죠. 스파이가 있어. 근데 양쪽 다 얘기를 들어보면 친한계든 친윤계든 그 보는 구성들은 어차피 이게 이제 지도부의 그 지도력을 지키냐 못 지키냐 싸움 같아요. 근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한테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이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마치 이제 약자인 것처럼 원더독 전략을 쓰니까 그래 보이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뭔가 목소리를 내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팬덤에 취해서 팬덤만 즐기고 사실상 해야 될 얘기를 안 하잖아요.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을 때 그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본인 입을 열면 되잖아요. 그거 가족이다 아니다. 가족이면 가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모른다 하고 이거를 명확하게 팩트를 쳐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징계할 수 있는 범위라면 해봐라. 하지만 내가 주장하는 바는 우리가 언제까지 윤석열과 헤어지지 못해서 국민의힘이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근데 애매하게 그냥 즐기고만 있어요. 발언 자체도 뭐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바뀌어야 될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러지 말고 장동혁 대표 당신 대표 자격이 없다. 더 이상 우리 친한계에 대해서 수모를 주지 말고 정확하게 이번 국민의힘의 보수로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채비를 갖춰라. 아니면 내려와라. 이렇게 하는 게 정치거든요. 당당하게. 근데 매번 SNS로 그냥 뭐 쉬지 않고 올리고 그다음에 단계에 대해서도 입장 발표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그냥 보수 내에서 그냥 장동혁 대표의 수준으로만 잘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는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 12월 달이 언제냐면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완전히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해서 누구한테 실려 나갔다라는 그때고 그 전후해서 뭐 그 한동훈을 불러와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 뭐 이런 증오심이 극도로 달했을 때예요. 그리고 그때 그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통과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감 때문이었겠죠. 근데 그거를 한동훈이 막아주지 않는다라는 것들에 대한 증오심 때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갑작스럽게 익명의 게시판 모두가 다 익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한동훈과 이름이 같은 가족들 4명만을 뽑아낸 거예요. 명백한 불법이에요. 그래 놓고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몇 달 동안에 한 1000건 정도의 기사와 칼럼과 사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링크를 걸어놨다라는 걸로 이것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어떤 배신행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당원 게시판에는 입으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한동훈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을 때예요. 살모사, 배신자, 무슨 놈 해가면서 입으로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욕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게 가족이면 가족이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논리를 거기다 올려놓은 것들이 그것도 무슨 다른 욕도 아니고 신문 사설 이런 거 올려놓은 게 이게 무슨 죄가 되는 겁니까? 이것이 만약 무지무지한 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기극을 연출한 거잖아요. 친윤 세력들이. 아니 여기에 왜 우리가 타협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그냥 인정을 해버려라고 얘기하는데 익명의 당원들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익명의 당원들이 누구다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뭐 그걸 인정하면 너도 불법을 저질렀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공격이라도 할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터무니없는 거를 끄집어내서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가해자와 동등하게 놓고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야 네가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고 해. 그냥 네가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알아. 근데 잘못했다고 해. 야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정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거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등하게 놓고 마치 어떤 사태에 대한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처럼 여성한테 야 네가 행실을 잘못했으니까 그런 성추행 당하거나 이런 거지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한동훈 전 대표는 깨진 유리창이 돼서 장동윤 지도부가 던지는 대로 계속 거기에 맞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맞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 사실상 볼모가 돼서 맞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도자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고 그러면 따져보자. 국민의힘에 있는 본인이 믿는 당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에서 내가 징계를 받는 게 맞는지 한번 따져보자. 아 이렇게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답답하게 계속해서 이거를 뭉개고 마치 이게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들이 본인의 자존심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게임에서 진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조금 이 사태를 스스로 즐기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계속해서 사태가 발생하기를 바라는 건지 판단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차피 지금 그 본인들이 1년 전에 이미 다 그 법률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경찰 내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로 종결된 걸 갑작스럽게 또 꺼낸 거 아니에요. 네. 정치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실명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원 무슨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리에 넘어가면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거예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지금 여러 명에 의해서 고발돼 있어요. 24일 날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확실치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거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당무감사위원회가 결과를 발표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대응할지는 그 결과가 나오겠죠.